돌쇠를 당장 옆포울 대장장이에게 보내거라. 양반과 마님이 다급히 하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양반과 교수들까지 앞다투어 같은 대장장이를 찾고 있었지요. 하지만 대장장이는 그 많은 부탁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대장장이는 무엇을 만들고 있기에 양반과 여인들이 이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대장장이가 어떤 사연을 지닌 인물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귀에 작은 대장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고을이었지요. 봄이면 삼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냇물 소리가 마을을 감싸는 조용하고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그 대장간의 주인은 덕배라는 사내였습니다. 덕배는 3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그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할 만큼 얼굴에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화덕에서 튄 불씨가 남긴 자국이 두 뺨에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한겨울에도 쇠를 놓지 않던 두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얼굴에도 늘 순박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남의 사정을 지나치지 못하는 맑은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덕배가 대장간을 물려받은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부친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뜨자 어린 덕배는 마음껏 울어볼 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덕 앞에 섰지요. 그날부터 보름이 가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을 돌아도 덕배의 두 손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해를 한결같이 망치를 잡아온 덕분에 덕배의 솜씨는 고을 안팎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덕배가 만든 호미 한 자루는 여느 대장간 것과 달랐습니다. 날을 세우는 각도부터 자루가 손에 잡히는 모양까지 덕배는 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수없이 두드리고 다듬었지요. 그렇게 만든 연장은 자갈밭에서도 쉽게 상하지 않았고 진을 속 돌뿌리를 쳐도 날이 쉬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덕배의 호미를 써본 농부는 다른 연장을 손에 잡지 못한다 하였고 먼 고을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솜씨가 좋아도 덕배의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이 고을 장바닥에서 무쇠란 무쇠는 모조리 제 소나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독사 같은 객주, 박행수 때문이었지요. 박행수는 이 고을은 물론이고 저 고을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큰 상단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인근 철장까지 모조리 제 손에 넣었고 덕배 같은 대장장이들은 반드시 박행수의 손을 거쳐야만 쇠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배는 매달 박행수가 부르는 값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행수가 처음 철값을 올렸을 때만 해도 덕배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 값을 올렸을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하지만 쇠값이 오를수록 덕배의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연장값을 올려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이어져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농부들에게 어찌 더 높은 값을 받겠습니까? 덕배는 차라리 제 몫을 줄이는 쪽을 택했지요. 그래서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한밤중이 되어서야 망치를 내려놓는 날이 이어져도 덕배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찬바람이 대장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날이었습니다. 화덕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시뻘건 쇠덩이가 모루 위에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묵직한 망치를 들어 힘껏 내리치는 순간 박행수가 수레를 끌고 대장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레 위에는 쇠붙이가 가득 실려 있었지요. 덕배, 나왔네. 박행수는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불쑥 들어서며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배는 망치질을 멈추고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치며 돌아보았습니다. 행수 어른, 무슨 일로 이리 오셨습니까? 박행수는 수레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철로 호미와 낫을 백자루만 만들어 내 상단에 납품하거라. 물건이 급하니 보름 안에 맞춰야 하네. 덕배는 수레에 실린 쇠붙이의 양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백자루라면 빠듯하긴 해도 보름 안에 못 해낼 양은 아니었습니다. 철값은 어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걱정 말게. 내가 연장을 찾으러 올 때 연장 값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네. 자네는 물건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네. 순한 덕배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행수의 속셈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만들면 제 몫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덕배는 크게 허리를 굽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수 어른. 보름 안으로 반드시 백자루를 완성해 놓겠습니다. 박행수는 흡족한 웃음을 흘리며 빈 수레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덕배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화덕에 장작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덕배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화덕에 불을 지피고 달이 중천에 떠도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끼니는 화덕 곁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보리밥 한 덩이로 때웠고 잠은 모루 앞에 잠깐 기대 눈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쇳소리는 산골을 울렸고 불꽃은 어두운 대장간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덕배의 두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굳은 살 위로 또 굳은 살이 앉았고 망치 자루에 닿는 손바닥은 터지고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덕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장 하나를 마칠 때마다 가지런히 세워두고 곧바로 다음 쇠를 집어들었지요. 마침내 약주한 날 아침 모루 앞에는 호미와 낫 백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날이 고르고 자루 맞춤도 빈틈없는 덕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장들이었습니다. 덕배는 굽은 허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박행수를 기다렸습니다. 살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낸 몸은 바람에도 휘청일 만큼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오랜만에 든든했습니다. 이번 품삯이면 대장간 화덕도 고치고 화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오래된 풀무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수레를 끌고 나타난 박행수는 연장들을 훑어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 하나는 여전하구나. 덕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약조하신 대로 철값을 빼고 품삯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행수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도 싹 사라졌지요. 대신 혀를 차는 소리만 대장간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쯔쯔, 이를 어쩐다. 왜 그러십니까, 행수 어른. 박행수는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덕배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연장을 만드는 며칠 사이에 한양에서 철값이 크게 뛰었다. 내가 대준 쇠를 그 시세로 다시 따져보니 내가 만든 연장 백자루 값을 다 합쳐도 내 철값에 턱없이 모자라는구나. 덕배는 두 눈만 껌벅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기조차 어려웠지요. 약조하실 때 행수 어른께서 직접 값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조할 때야 나도 그 시세까지는 몰랐지. 어쩌겠나.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을. 박행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가 내게 돈을 더 얹어 주어야 할 판이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 이 연장들만 가져가는 선에서 끝내 주도록 하지. 고마운 줄 알게. 덕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간 고생해서 만들어낸 백자루가 한 푼의 품삯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행수 어른,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박행수는 콧방귀를 뀌며 덕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대장장이 놈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싫으면 관가에 가서 따져보든지. 그 말과 함께 박행수는 백자루의 연장을 수레에 마구 실어 담았습니다. 덕배는 그 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가라는 말 한마디에 겁이 난 것이었지요. 고을 사또가 박행수와 가깝다는 것은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삐걱이는 술의 소리가 멀어지고 대장간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덕배는 힘없이 모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자리를 바라보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만 내려다보았지요. 터지고 부르튼 손바닥, 굳은 살 틈에 박힌 새까만 쇳가루.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화덕의 불씨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땔감 살 돈마저 없었던 덕배는 결국 직접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붙잡고 지게를 진 덕배는 눈 덮인 깊은 산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밤이었습니다. 덕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등에 진 것은 장작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도 함께 짊어지고 있었지요. 그래도 덕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삶을 견디며 살아온 덕배 위로 그날 밤 하늘에서는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는 눈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배가 산길을 오를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굵어졌지요. 산짐승도 몸을 숨길 법한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덕배의 어깨와 속눈썹 위로 눈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덕배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크게 휘청였습니다. 눈더미 속에 뭔가가 묻혀 있었지요. 지게를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덕배는 두 손으로 눈을 급히 헤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습니다. 눈 속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안겨 있었지요. 여인은 두 팔로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몸으로 아이를 감싸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아이의 입술도 차갑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지게를 그 자리에 내려두고 여인과 아이를 차례로 업었습니다.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뗄감 살 돈조차 없던 처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덕배는 눈보라를 맞으며 산길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숨을 몰아 쉴 때마다 목 안이 얼얼했고 두 사람의 무게를 떠받친 다리도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래도 덕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볼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발에 힘을 주었지요. 대장간에 도착한 덕배는 곧장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껴두었던 마지막 장작까지 모조리 밀어 넣었지요. 불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덕배는 여인과 아이를 방으로 옮겨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소미불을 꺼내 두 사람의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발이 너무 차가워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까지 불어주었지요. 아궁이의 불이 약해질 때마다 덕배는 부지런히 불을 살폈습니다. 정작 자신은 이불 한 자락 덮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딸기 울 무렵 아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던 아이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덕배의 시커먼 얼굴을 보고 잠시 움찔했습니다. 덕배는 얼른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쁜 사람 아니야. 내 어미도 곁에 있으니 가만히 누워 있거라. 아이는 잠시 덕배를 바라보다가 이내 옆에 누운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인이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곁에 꼭 붙어 있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서서히 정신을 차렸지요.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리는 여인을 덕배가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직 몸이 덜 풀리셨을 겁니다. 여인은 덕배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인께서 살려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배는 멋쩍은 든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리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본래 한양 남쪽 사대부 집안의 여식으로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예를 익히며 자란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연화는 어린 아들 도윤을 데리고 갈 곳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눈보라 속에서 끝내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들 도윤은 올해 8살 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이마가 훤해 총기 있어 보이는 아이였지요. 처음에는 낯선 대장간과 덕배가 무서운 듯 어미 곁에 꼭 붙어 있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조금씩 대장간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추스른 연화는 가만히 신세만 질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대장간 둘레를 쓸고 밥을 짓고 덕배의 해진 옷가지를 살폈지요. 덕배는 그럴 것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연화는 쉽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보다 더 빨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배가 풀무를 밀며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도윤이 어느새 다가와 조심스럽게 풀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있는 힘껏 풀무를 미는 얼굴에 제법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덕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꼬마 대장장이 덕분에 불이 아주 잘 피어나는구나. 혼자 할 때보다 일이 훨씬 수월하겠는걸. 도윤의 두 뺨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아침이면 풀무 곁을 제자리처럼 지켰지요. 그렇게 크지 않은 대장간 안에 세 사람의 온기가 조금씩 쌓여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다친 것은 덕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덕배를 돕고 싶은 마음 하나로 도윤은 달궈진 쇠 곁으로 혼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쓰는 도구는 아이 손에 맞지 않았지요. 도윤이 집게를 들어 쇳덩이를 옮기려는 순간 손에 힘이 달려 집게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놀라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그 바람에 날카로운 쇠 끝이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명 소리에 덕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덕배의 눈에 도윤의 다친 팔이 들어왔습니다. 덕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는 하던 일을 모두 내버려 두고 도윤을 번쩍 안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장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화가 뒤따라 나오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의원한테 갑니다. 덕배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고을 의원이 있는 곳까지는 적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는 한 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도윤이 아프다고 흐느낄 때마다 덕배의 발은 오히려 더 빨라졌지요. 마침내 의원 집에 닿았을 때 덕배는 문을 밀 힘도 없어 어깨로 문을 들이밀다시피 했습니다. 의원이 놀라 일어서자 덕배는 도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봐주십시오. 거친 대장장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원도 그 모습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도윤의 팔을 살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이네. 뼈는 다치지 않았어. 잘 치료하면 곧 나을 걸세. 그 말에 덕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덕배의 마음은 좀처럼 놓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고 있으면 늘 곁을 지켰고 밤중에 아이가 뒤척이면 말없이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다 밥상에 올렸고, 상처에 바를 약이 떨어지면 가진 돈을 털어 다시 의원에게 달려갔지요. 나를 도와주려다 이 어린 팔을 다쳤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덕배는 밤마다 홀로 화덕 앞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아끼는 그 모습을 연화는 방문 틈으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마음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날들 속에서 사람을 믿었다가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연화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두 사람을 등에 업고 달렸던 그 밤, 제 이불을 내어주고 밤새 곁을 지키던 그 새벽, 도윤을 업고 눈물까지 흘리며 의원 앞에 무릎 꿇던 그 모습이 연화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대장간의 세 사람은 점점 한 식구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덕배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저녁이면 대장간 바닥에 흩어진 쇳가루를 쓸어냈습니다. 도윤도 팔의 상처가 거의 나아 다시 풀무 곁을 제자리처럼 지키고 앉았지요. 덕배는 그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대장간 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는 화롯불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작업복이었지요. 거친 일을 하다 보니 옷은 늘 여기저기 해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해진 곳을 하나씩 꿰매며 빠진 데가 없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바늘이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오래 쓴 탓에 이미 약해져 있던 바늘이었지요. 연화는 부러진 바늘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느질에 쓸 바늘이 이것 하나뿐이었는데 당장 새 것을 구하러 장에 나갈 형편도 못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장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덕배는 내일 납품할 낫 하나를 마저 다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러진 바늘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덕배는 바늘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맞닿는 자리를 엄지와 검지로 가만히 맞춰보더니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연화는 반신반의하며 조금 물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솜씨 좋은 대장장이라 해도 손톱보다 가는 바늘을 다시 잇는 일은 쉬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화덕 곁에 낮은 걸상을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쓰던 묵직한 망치 대신 손가락 두 마디쯤 되는 작은 쇠망치를 꺼내 들었지요. 연화는 그 작은 망치를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덕배는 부러진 바늘 두 조각을 불 가까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타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고 바늘이 달아오르기를 차분히 기다렸지요. 화덕 앞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답게 덕배는 그 미묘한 온도를 손끝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덕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조차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큰 쇳덩이를 두드릴 때와는 전혀 다른 숨을 죽인 듯한 손길이었지요. 불빛에 비친 덕배의 눈은 오로지 바늘 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망치 소리가 화롯불 타는 소리와 어우러져 대장간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있었고 불빛은 덕배의 굵은 손등 위에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덕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다 됐소이다. 연화는 손바닥 위에 놓인 바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눈이 저절로 커졌지요.
부러진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붙인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려울 만큼 바늘은 다시 매끈한 모양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이음새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지요. 연화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작은 것일수록 더 조심하고 정성을 들이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연화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호미와 낫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득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손톱보다 가는 바늘도 이토록 감쪽같이 있는 솜씨라면 더 정교하고 값진 물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연화는 덕배의 하루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불씨를 정리하고 앞치마를 벗는 무렵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덕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반듯하게 앉아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이토록 좋은 솜씨를 지니고도 어찌 농기구만 만들고 계십니까? 연화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반과 아낙네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덕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치마폭에 숨길 만큼 작고 곱되 날은 살아있는 칼을 만드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물건이라면 충분히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덕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칼, 그것도 양반과 여인들이 몸에 지니는 작고 정교한 칼이라니. 지금까지 덕배가 만들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농기구는 튼튼하고 쓰기 편하면 되었지만 그런 칼은 달라야 했지요. 작아야 하고 보기에도 고와야 하며 날 또한 예리해야 했습니다. 덕배는 한동안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며칠 전 바늘을 잇던 감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것일수록 더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덕배는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덕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연화의 입가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배는 가장 좋은 쇠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박행수에게 납품할 연장용으로 들여온 쇠들 가운데서도 불순물이 적고 결이 고른 것만 하나하나 골라냈지요. 손끝으로 표면을 훑어보고 불빛에 비추어보고 가볍게 두드려 소리까지 살폈습니다. 좋은 쇠는 맑게 울렸고 좋지 않은 쇠는 탁한 소리가 났지요. 며칠에 걸쳐 가려낸 쇠 조각들이 마침내 화덕에 들어갔습니다. 쇠가 달아오르는 동안 덕배는 꼼짝도 하지 않고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붉은 빛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눈 한 번 떼지 않고 지켜보았지요. 덕배는 그저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오자 덕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모루 위에 쇳덩이를 올린 덕배는 작은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의 바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를 조금씩 맞춰 가며 형태를 만들어 갔지요. 그러고는 다시 불에 넣어 달구고 꺼내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다시 달구고 또 두드리기를 거듭해 나갔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덕배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끼니조차 거른 채 망치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는 주먹밥이라도 서둘러 만들어 덕배 곁으로 가져왔지요. 덕배는 그제야 고맙다는 말과 함께 몇 입 급히 먹고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칼의 모양이 서서히 잡혀갔습니다.
칼날 쪽은 점점 얇고 날카롭게 살아났고 등 쪽은 두께를 남겨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질이 남았습니다. 덕배는 숫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친 숫돌부터 시작해 점점 고운 숫돌로 옮겨가며 칼날을 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갈아 나갔지요. 쓱쓱 하는 소리가 고요한 대장간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을 거듭해도 덕배의 손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칼날을 세워 불빛에 비추자 날은 차갑고 고르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아직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칼집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마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덕배 앞에 내놓았습니다. 집안이 무너질 때 가까스로 간직하고 나온 마지막 폐물, 가늘고 고운 은가락지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칼집을 장식해 주십시오. 덕배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낭자 물건이 아닙니까? 어찌 이것까지 내놓으시려 하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은가락지를 덕배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인의 솜씨에 제 마지막 정성을 보태고 싶습니다. 값어치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덕배는 한동안 은가락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은 불 앞에서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덕배는 그것을 칼집의 윗머리와 끝부분에 정성스럽게 입혀 장식했습니다. 은이 식어가는 동안에는 가는 끌로 잔잔한 매화 문양도 새겨 넣었지요. 꽃잎 하나, 잎사귀 하나를 새길 때마다 손끝에는 한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침내 완성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집에서 뽑아낸 칼은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은빛 칼날은 불빛 아래에서 서늘하게 빛났고 은으로 감싼 칼집에 새겨진 매화 문양도 무척 정교했습니다. 치마 속에 감추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깃든 품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덕배의 땀과 정성으로 훗날 조선 제일이라 불리게 될 은장도의 첫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빛을 보기 어려웠지요. 산골 깊숙한 대장간에서는 이 귀한 물건의 값을 제대로 알아줄 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뜨내기 상인 손에 맡겼다가는 물건만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먼저 걱정을 꺼낸 것은 덕배였습니다. 이 산골에서 누가 이런 귀한 것을 사가겠소. 어디에 내다 팔아야 할지도 막막하구려. 연화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한 물건은 제 주인을 찾아가야 제 값을 받는 법입니다. 양반가의 사정은 제가 잘 아니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덕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길도 험하고 세상도 험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연화가 홀로 한양길에 나선다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위험하지 않겠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화는 이튿날 이른 새벽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보찜 장수의 길을 따라 사흘을 걸은 끝에 마침내 한양의 한 대감댁 마님이 머무는 곳에 닿았지요. 본래 사대부 집안에서 자란 연화의 기품 있는 몸가짐과 말씨는 마님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연화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촛불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칼집, 그 위에 새겨진 매화 문양, 그리고 뽑아드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도는 칼날까지. 마님은 칼집을 손에 쥐어보고 칼날을 비단 위에 살며시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단이 소리 없이 갈라졌지요. 마님은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큰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돌아설 채비를 하던 연화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마님, 이 은장돌은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훗날 또 다른 은장돌을 원하신다면
저희 고을 덕배 대장간으로 사람을 보내 의뢰하시면 됩니다. 연화가 산골로 돌아오던 날,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요. 마치 하늘도 그날의 기쁜 일을 함께 비추어 주는 듯 했습니다. 은장도가 한양대감댁 마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덕배의 대장간에도 하인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자루였습니다. 그것이 2자루가 되고 석 달이 지나자 5자루가 되었지요. 덕배는 밤을 줄여가며 은장도를 만들었고 연화는 찾아오는 하인들을 정중히 맞으며 갑과 날을 맞추었습니다. 대장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소문은 끝내 박행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행수가 그 소문을 처음 들은 것은 한양에서 내려온 포목 상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제 발밑에서 홈이나 만들던 대장장이가 한양 양반가와 직접 거래를 텄다는 사실에 박행수는 속이 몹시 상했지요. 박행수는 곧장 대장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덕배가 화덕 앞에서 은장도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행수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성큼 들어서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덕배야, 내가 제법 재주를 부렸구나. 덕배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들었습니다. 행수 어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 칼 말이다. 앞으로는 내 상단을 통해 팔아라. 팔로는 내가 맡아줄 터이니 너는 만들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박행수는 마치 덕배를 위하는 말처럼 꺼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행수의 상단을 통하는 순간 값은 박행수가 정하고 자신에게는 얼마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덕배는 숫돌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박행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뭐라, 제 물건은 제가 직접 팔겠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대장간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박행수는 불룩한 배를 내민 채 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와 함께 다른 속셈도 함께 비치고 있었지요. 잘 생각해 보거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박행수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장간에는 다시 조용한 기운만 남았습니다. 덕배는 한동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덕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도 늘 들어오던 철수레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막혔거나 무슨 사정이 생겼겠거니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덕배는 직접 박행수 상단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행수 어른께서 이제부터 덕배 대장간에는 철을 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덕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짐작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지요. 죄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은장도도, 호미도, 낫도 모두 멈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행수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덕배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굶주림에 몰려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구실 삼아 기술까지 손에 넣을 생각이었지요. 덕배를 제 소나기에 넣고 좋은 물건은 비싼 값에 팔고 그 뒤로는 제 욕심을 채우려는 셈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화덕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늘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들자 대장간 안은 낯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덕배는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철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고을 안팎을 다 뒤졌지만 박행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덕배가 철을 구하러 다닌다는 말이 돌면 어느새 앞길이 막혀버리곤 했지요. 연화는 그런 덕배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연화는 덕배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상을 더 정성껏 차리고 저녁이면 따뜻한 숭늉을 들고 화덕 앞에 앉은 덕배 곁에 조용히 앉았지요.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더 야무지게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풀무질할 쇠는 없었지만 아이는 제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고장난 농기구를 들고 이웃 마을의 늙은 농부 하나가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덕배가 형편 어려운 농부들의 연장을 늘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고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덕배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철 공급이 끊겨 당장 덧댈 쇠조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덕배의 사정을 듣고 깊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늘 남을 돕던 덕배의 화덕이 꺼졌다는 말에 노인의 눈가도 붉어졌지요. 한참을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덕배, 너무 낙심하지 말게. 예전에 들으니 저 옆 고을 산기슭 깊은 곳에 만수 노인이라는 철장이 산다고 하더군. 평생 냇가에 사철을 구워 좋은 쇠를 만들어 왔다는데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는다 하네. 그래도 자네라면 만나주지 않겠나. 한번 찾아가 보게. 덕배는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그날 오후 덕배는 연화에게 대장간을 부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옆 고을로 넘어가는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비탈길에는 눈이 아직 녹지 않아 미끄러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매서웠지요. 덕배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몸을 일으켜 걸었습니다. 집신 밑창이 젖어 발바닥까지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덕배는 마침내 산기슭 깊은 곳에 있는 낡은 화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냇가에서 건져 올린 사철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풀무와 작은 모루도 세월을 그대로 머금은 채 놓여 있었지요. 만수 노인은 화덕 앞에 앉아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머리칼은 눈처럼 휘었지만 두 눈만은 아직 불빛처럼 또렷했습니다. 덕배가 다가가 공손히 허리를 굽히자 노인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뭐 타러 왔나? 저는 저 건너고을 대장간 덕배라 합니다. 어르신께 쇠를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쇠는 아무한테나 안 주네.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에서 정갈하게 쌓아온 호미 한 자루를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호미를 들어 나를 살피고 자루가 맞물린 자리도 흔들어 보았습니다. 뒤집어 등을 두드려 소리까지 들어본 뒤 굳은 살이 깊게 박인 덕배의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손이 진짜 대장장이 손이구먼.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덕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꺼내지 않은 듯한 묵직한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금속 덩어리 몇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깔부터 보통 쇠와 달랐습니다. 푸른 기운이 도는 회색 빛에 묵직한 광택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것이 옥강일세. 이 고을에서 나는 쇠 가운데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른 강철이지. 덕배는 그 덩어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손끝으로 표면을 훌차 결이 고르고 치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두드려 보니 맑고 긴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덕배는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이런 쇠는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 셈인가? 덕배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조선 제1의 은장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쓸 호미와 낫도 만들겠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덕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가늠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져가게. 덕배는 두 손이 떨릴 만큼 벅찼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큰절을 올리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절은 됐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속에 박혀 쇠만 구운 지 40년이 넘었네. 이 옥강을 맡길 손을 기다렸는데 오늘에야 찾았구먼. 덕배는 옥강을 조심스럽게 등에 묶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짐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밝아졌지요. 대장간에 돌아온 덕배가 보자기를 풀자 연화와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옥강이라는 철이요. 이것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밤 덕배는 오래도록 꺼져 있던 화덕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장작을 타고 오르며 다시 환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오래 냉기를 머금고 있던 대장간 안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윤도 다시 덕배를 도와 풀물을 힘껏 밀었습니다. 덕배는 옥강을 화덕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은장도는 지금까지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완성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박행수의 회방도, 철이 끊겼던 날들의 고통도 모두 이 한 자루에 담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요. 옥강이 달아오르자 덕배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대장간에는 오랜만에 맑은 쇳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산골 마을 안으로 잔잔히 퍼져나갔고 오래 꺼져 있던 화덕의 불빛도 다시 밤하늘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옥강으로 만든 은장도는 지난번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만큼 날이 잘 서 있었고 숫돌에 갈아낸 칼날은 고르고 반듯했습니다. 은으로 감싼 칼집 위의 매화 문양도 전보다 한층 더 정교했지요. 덕배는 완성된 은장도를 촛불 앞에 들어 올리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 가장 잘 만든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덕배는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연화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쇠가 끊겨 막막하던 날들, 눈보라를 헤치고 산길을 올랐던 밤, 만수 노인을 만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자루 안에 스며든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연화는 지난번보다 한결 담담한 얼굴로 대감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은 새 은장도를 받아 들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것도 훌륭했지만 이번 것은 한층 더 빼어나다고 감탄했지요. 칼집의 문양은 더욱 섬세했고 칼날도 보기만 해도 날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후한 값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한양에서도 덕배의 은장도 이야기가 다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댁 마님에서 다른 양반과 안채로 또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소문이 이어졌지요. 양반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덕배의 은장도가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줄을 이어 산골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덕배의 대장간에도 그제야 살림이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박행수는 다시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철 공급을 끊어 덕배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은 덕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그제야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박행수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행수는 먼저 하인 하나를 시켜 덕배의 은장도 하나를 사 오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물건을 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크기와 모양, 칼집의 문양까지 낱낱이 살펴보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인이 은장도를 사서 돌아오자 박행수는 그것을 들고 한양 외곽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어라. 값은 넉넉히 주마. 그렇게 값싼 쇠의 겉만 번듯하게 꾸민 가짜 은장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은 덕배의 것을 흉내냈지만 그 안에는 정성도 솜씨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겉보기만 그럴듯한 물건이었습니다. 박행수는 그것을 덕배의 진품과 다르지 않은 값으로 한양 곳곳에 풀었습니다. 진품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양반과 마님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물건을 사들였지요. 처음 며칠은 별일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기 전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번들해하던 은칠이 시커멓게 변했고 칼집 끝마무리가 거칠어 가장자리에서 쇠조각이 삐져나왔습니다. 어느 대감대 교수가 치마 속에서 칼을 꺼내다 손바닥을 길게 베이고 말았지요. 피가 흐르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식은 인근 양반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집들도 살펴보니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칼집의 장식은 떨어져 나가고 칼날은 비단조차 제대로 베지 못했습니다. 한양 양반과 마님들의 노여움은 금세 커졌습니다. 어디 이런 물건을 감히 내다 판단 말이냐. 화가 난 마님들은 곧바로 이 가짜 은장도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으로 풀리고 장터마다 말이 돌면서 실마리가 하나씩 잡히기 시작했지요. 보름이 지나기 전에 가짜를 만들어 판 자가 박행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안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양반가의 대감들은 곧장 사람을 풀었습니다. 박행수의 상단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지요. 평생 호의호식하던 박행수는 두 팔이 붙들린 채 길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관아와 박행수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대부 양반가에서 직접 나서 크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관아에서도 더는 박행수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지요. 결국 그동안 박행수가 저질러온 악행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값을 제멋대로 올려 여러 대장장이들을 괴롭힌 일도 밝혀졌습니다. 힘없는 장사치들의 물건값을 깎아먹고 빚까지 떠넘긴 일도 드러났지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무거운 이자를 물려 괴롭힌 일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진품을 흉내낸 가짜 은장도를 팔아 양반과 교수들에게 해를 끼친 일까지 더해졌지요. 그동안 박행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겁이 나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행수의 죄는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행수의 재산은 벌금으로 대부분 넘어갔고 그 큰 상단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말았지요.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평생 제 힘만 믿고 세상을 휘두르던 박행수의 권세도 그날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박행수는 예전의 영화가 무색하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남을 내려다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지요. 반면 박행수의 얄팍한 속임수는 오히려 덕배의 진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짜에 크게 대인 양반과 마님들은 이제 덕배 대장간의 진품만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발길이 산골 대장간 앞으로 끊이지 않았고 직접 주문을 넣겠다는 서찰도 날마다 들어왔지요. 덕배의 은장도는 마침내 조선 팔도에 이름난 물건이 되었습니다. 덕배의 살림도 눈에 띄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가장 먼저 낡은 대장간을 허물고
더 넓은 새 대장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들을 불러 함께 일하게 했지요. 덕배 자신은 정성을 다해 은장도를 만들고 다른 대장장이들에게는 튼튼한 호미와 낫등 농기구를 맡겼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지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농기구를 내어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덕배네 대장간 덕분에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덕배는 그 말이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고맙게 느껴졌지요. 찬바람이 물러가고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배는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덕배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연화가 보자기를 풀자 은가락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연화가 은장도 칼집을 꾸미라며 내어주었던 것과 닮은 모양이었지요. 다만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락지에는 가는 매화 문양이 둘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덕배가 직접 새긴 듯한 작은 글씨 두 자가 보였습니다. 연화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100년. 연화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배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은 세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연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은 이미 오래전에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겠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덕배의 눈빛도 환하게 밝아졌지요. 불빛이 두 사람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대장간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예복을 입은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덕배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식구야.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덕배는 모른 척해 주었지요. 살림이 피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자 덕배에게는 한 가지 더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지내는 만수 노인이었습니다. 깊은 산기슭에서 눈보라를 혼자 견디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덕배는 다시 옆 고을산을 올랐습니다. 만수 노인은 여전히 화덕 앞에 앉아 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나타나자 노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왔나? 어르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덕배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산에 올라 노인을 설득했지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찾아오는 덕배 앞에서 평생 홀로 살던 만수 노인의 마음도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자네 같은 고집은 처음 보는군. 노인은 혀를 차면서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노인이 내려온 날, 연화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고 도윤은 노인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상 하나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수 노인이 함께하게 되면서 대장간은 좋은 옥강을 꾸준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화덕 곁에 앉아 쇠를 고르는 일을 맡았고 때로는 덕배와 나란히 앉아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를 들려주었지요. 덕배네 대장간은 이제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고 다시 겨울이 내리기를 여러 해. 어느덧 8살이던 도윤은 15살의 듬직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도 어느 순간부터 풀무질만 하던 아이가 아니라 망치를 잡는 소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요. 덕배의 어깨 너머로 수없이 보아 온 손놀림을 이제는 제 손으로 하나씩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달구는 때를 잇는 법, 망치를 내리치는 각도와 힘을 맞추는 법, 숫돌질의 결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법까지 도윤은 묵묵히 익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배는 도윤이 혼자 만든 호미 한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덕배는 아무 말 없이 호미를 들어 나를 더듬고 자루 맞춤을 살피고 뒤집어 등을 두드려 소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만수 노인은 한쪽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연화도 붓두막 곁에서 하던 일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지요. 마침내 덕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구나. 도윤의 두 뺨이 붉어졌습니다. 만수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 손도 진짜 대장장이 손이 되었구먼. 대장간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화덕의 불빛이 내 사람 얼굴 위에 고루 내려앉고 경쾌한 망치 소리도 다시 그 웃음 사이로 섞여들었지요.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된 덕배네 대장간에서는 그렇게 웃음 소리와 망치 소리가 오래도록 함께 이어졌습니다. 옛말에 정직한 땀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덕배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은 비록 더디게 가더라도 끝내 자기 몫의 결실을 얻게 되는 법이지요. 덕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쉽게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려운 날이 닥쳐도 손에서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제 것을 불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만든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제 앞에 온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쌓인 땀방울은 헛되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는 길이 비록 더디고 고단하게 느껴지더라도 묵묵히 쌓아온 정성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금 늦게 찾아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덕배가 그랬듯이 끝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의 땀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